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자료 가지고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패널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컨택 타임, 그 다음에 큐어링 존, 쿨링 존 이렇게 해서 연속 라인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뒤는 이제 단속 라인, 단속 패널 라인입니다. 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이렇게 에,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네이버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에서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료도 올리고 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크랩해서 올려서 이제 조금 필요한 거는 제 의견도 남기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여기서 소통하는데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 밑에 사업자 정보에 연락처 있잖아요. 지나갔는데 이렇게 거기 연락처 전화하시면 제가 바로 받아요. 여지간해서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 중인 사항 아닐 때는 바로 받아서 소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메일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다가 여기 이제 공개적으로 문의해서 돼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문의해서 여기다 답을 올리는 거는 이제 약간 이제 회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냥 별도로 연락을 주시고 이제 그 다른 사람도 같이 알아도 된다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댓글로 네, 참고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경력이 그 난폼 케이스 그러니까 코팅 어드헤시브 실란트 그 다음에 엘라스토마 이런 쪽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연질, 경질 하다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경질 생산 쪽, 연속 라인, 단속 이런 쪽으로 생산 쪽으로 좀 티오처 일을 하다가 다시 폴리올 공장으로 갔고 맨 처음에 이소시아네이트에서 생산 라인, 폴리올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하우스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경질인데 경질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 관련된 내용인데 좀 적어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활발하게 샌드위치 패널이 많았는데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하고 이제 보드인데 보드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업체가 많고요. 샌드위치 패널이 좀 적어졌죠. 준불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준불연하고 발포제는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노멀 펜탄, 아이소펜탄, 사이클펜탄 이런 식으로 펜탄 쪽으로 이제 발포제 진행이 됐는데 아주 제한된 주입식 경우에 연속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HFC 조금 있다가 이제 HF5 올레핀, HF2, HF2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LBA 로우 블로잉 에이전트로 이렇게 좀 바뀌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카본 종류, 펜탄 종류로 커버링이 되기 때문에 연속 라인에서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준불연 법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준불연 정도까지 굳이 그 단열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아예 샌드위치 펜을 시공을 화재 확산이 안 되도록 불이 날 수 있는 위험 구간에는 어, 좀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불하고 관계없는 데는 좀 쓰고 이렇게 법적으로 그 용도에 대한 제한을 좀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 내용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얘기하다 이제 끊겼는데 또 끊겼는데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오버롤링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파네를 생산할 때 이런 건데요. 이제 액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발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라이스 프로파일이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너무 라인 스피드가 느리고 투출량이 많으면 이제 액이 넘쳐서 뒤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도안을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어두워. 잘 안 보입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조명을 쏴가지고 보이게 하는데
여기를 딱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버롤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셀 방향 디렉션이 컨베이어 벨트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압축하고 인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악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축이 가고 이 상부 평탄도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누워버리면 다 셀이 서야 되는데 눕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 부분에 이 빛을 여기서 쏘면 여기가 반사해 가지고 밝게 빛나요.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좀 어둡게 이렇게 빛이 쏙 들어가서 어두워진 상태를, 그러니까 그렇게 오퍼레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밝기를 보고 너무 밝으면 오버롤이 뒤집어 보는 거죠. 특정한 위치에 옆에 이제 기둥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딱 거기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이 위치를 이제 확립을 하는 거죠. 관찰이 중요하고.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램프하고 광학 장치를 써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거는 되게 타겟 지향형일 때가 있고요. 그냥 영어로 로켓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C라고 하는 단어 보다 할 때 그냥 눈에 들어와서 보는 거는 C죠. C. 로켓 at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뭔가 쳐다본다, 바라본다 할 때 이 목적 지향형 이 두 가지 달라요. 그러니까 보인다하고 본다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근데 우리 행위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보인다하고 본다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어떤 주의 집중해서 어떤 거를 나는 이런 걸 캐치해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백날 봐도 그거를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여기 오버롤링에 대해서 명확히 나는 규정을 가지고 관찰하겠다라고 한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다른 걸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에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라인에 몇 시간을 관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눈깔 상태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의 눈 또는 독수리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매가 저 공중에서 토끼 사냥할 때 나는 저 밑에 토끼가 있다라고 그걸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그 토끼가 보이는 것이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덤불인지 토끼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택 타임. 오늘 얘기할 거는 지금부터 컨택 타임입니다. 이 반응성인데 젤 타임하고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라인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제 요런 상태 여기 액이 떨어지면 여기 있다가 바로 옆에다가 폼 덩어리 조그마한 거, 손톱만한 거를 놔서 소시계를 누르고 여기 가면은 눌러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폼 아니고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이게 이제 뜰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떠 있을 때 비중적으로 봤을 때 요 액보다는 비중이 더 낮은 걸로 둥둥 떠가게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걸 보면은 이제 컨택 타임 볼 수 있죠. 아니면 여기 이제 사이드 페이퍼가 지나가고 있으면 매직으로 여기다 표시를 하고 타이밍을 눌러서 여기 그게 여기가 폼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그걸 컨택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덤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연속 라인이든 단속 라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공정 중에서 반응의 젤타임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적인 요인을 내가 좀 궁금해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몰드인데 림성형이다 그러면 그 벤트홀로 폼이 삐져 나오는 그 시각을 내가 아는 거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젤 타임, 파이브 타임보다도 한 3에서 5초 정도 더 빨리 여기를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젤 타임 근처 가면 여기 가면 늦은 거예요. 상부에서 이미 반응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젤 타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리는 힘, 이 폼이 이 위로 올리는 힘이
이 적정한 수준이야지.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세면 뭐가 생기냐면요. 웨이브가 생겨요. 웨이브가. 보통 이제 PUIR 또는 PIR이 이게 강하죠. 상부로 치고 올라오는 젤타임 지나서도 한참 밀고 올라오는데 밀고 올라오는 힘도 굉장히 빠르고 세요. 그래서 이제 난연을 만들기 위해서 PIR 쪽으로 많이 반응을 시키면 상부 편탐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맞춰주기. 그러면 이게 요게 간격이 좁아지겠죠. 이 타이밍, 컨택 타임하고 젤 타임하고 이 간격이 좁아져요.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냥 막 다 제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굳이 원료 업체라든지 이 성형 업체가 몇 업체가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막 떠들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다른 어떤 회사가 피해를 받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떠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경질 연속 라인은 저한테 컨설팅 받을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없고 특히 원재료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런 기술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진 노하우가 중요하되겠죠. 난연을 어떻게 준불연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준불연이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거를 줄기차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노하우들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라인 관련해서 뭐 운전 관련된 내용을 노하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니죠. 몇 업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컨트롤인데 온도는 라이스 프로파일하고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부 온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이게 울룩불룩해져요. 여기가 지금 이 매끈하게 보이잖아요. 매끈하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온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이스 프로파일, 생산 속도, 그다음 밀도 분포 이런 영향을 받고 온도를 어떤 것들을 안정하게 유지해야 되냐? 원자재 모두 다 하죠. 원자재 모두 다인데 이 칼라강판이나 부직포 이것도 온도를 잘 맞춰줘야죠. 균일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 액이 떨어지는 구간 여기 구간의 온도는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만나는 이 타이밍에서의 온도 이것도 균일해져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온도를 끌어올리거든요. 여기가 데펴져요. 이 액도 데펴지고 심지어는 요거까지 데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요게 여름 같은 때는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막힌단 말이죠. 너무 뜨거워져. 구멍만 막히는 게 아니라 이쪽의 열이 이쪽을 데펴버리기 때문에 이 편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면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공기가 갇혀요. 안에 들어가서 큰 구멍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면에 막 홀이 이만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홀이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뒤로 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요 간격을 이제 그 설비를 놓을 때 보면 그 위치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타이트하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왔다 갔다 횟수 앞으로 적어도 한 1m 정도는 이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30cm도 안 되죠. 그리고 고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원료 회사가 다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원료를 굉장히 톨러런스가 크게 해주지 않으면 이 라인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본 회사들이 많이 그래요. 많이 요거에 대한 그 열에 대한 온도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도 온도 관련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게 있는데 뭐 한 서너 시간 떠들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산 기술 관련해서. 근데 일단은 30분 내에 보통 이제 강의 자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로 메테리얼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찍어주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 보면 디스펜싱 존에서 온도가 25, 30도, 그 다음에 로 머티리얼 온도는 20도씨, 그 다음에 벨트 온도 30에서
35에서 4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시어머니처럼 잔소리가 공정에서 폴리우레탄 라인 프로덕션 라인에서는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온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포인트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레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자, 온도라는 거를 포인트로 관리를 해야 되냐, 레인지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 대체로 온도는 레인지로 관리를 해요. 여기 보면 레인지로 돼 있잖아요. 35에서 45. 근데 이게 너무 레인지라고는 의미가 강화된 거예요. 35에서 45까지 이 안에서 유지 관리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35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45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어느 원료의 어느 라인은 45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가 맞는 거고요. 또 어느 라인의 어느 원료는 35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가 맞는 거예요. 딱 그 안에 좁게 있어요. 그래서 위치마다 여기 지금 되게 원료 온도 20도, 그 다음에 저기 온도 디스펜싱 존, 여기 떨어진 위치의 온도 25 또는 30도 이렇게 되는 게 딱 여기 25도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25도 해야 돼요. 여기가 계속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아침에는 25도였는데 낮에는 30도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35도 된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라인 스피드랑 토출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 룸을 짜죠. 여기다 룸을 짜고 에어컨이든 히터든 항온 항수를 해주죠. 여기 존, 이 디스펜싱 존이 온도가 안정화되도록. 그렇지 않은 라인이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원료 회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원료 회사가 톨러런스를 줘서 얘기 되게 안정적인 온도가 변해도 반응이 젤 타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온도 둔감형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아니죠. 이 라인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죠. 온도 관리 그런 게. 그래서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는 이 온도 레인지인데 이렇게 35에서 4도 이렇게 아니라 5% 이하, 40도시면 5%면 2도죠, 2도. 예, 플러스나 2도 내. 그 정도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온도인데 딱 그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특히 메탈 같은 경우는 금속은 열을 먹었다 빼줬다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여기가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러면 이 먼저 올라온 쪽이 공기를 안쪽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에어 포켓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생겨요. 에어 포켓이 겨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에어 포켓 생기면 뭐라고요? 원료 회사가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에어포켓 생기면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POIR에서 지나치게 PIR 쪽으로 매칭이 돼 있어요. 근데 난연성이 별로다. 그냥 지나치게 PIR 쪽으로 돼 있는데 구멍 풍풍 뚫리고 수축도 가고 그러는데 불을 태워보면 난연성이 별로다. 그러면 진짜로 실력이 떨어진 거죠. 말 그대로 쓸데없는 짓을 다 해놓고 난연을 강화시켰다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원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력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20도를 맞추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라인은 20도 언저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25도 언저리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25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그 안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 디스펜싱 존하고 컨택 타임, 이 반응이 일어나는 포인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큐어링 존인데 이 뒤에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발포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기기장치이기 때문에 기기장치가 뭐 내구성만 있으면 되죠. 압을 눌러서 유압장치로 눌러서 평탄하게 나올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요런 압력, 이런 거, 이제 내부 압력이 이제 초과 압력이 걸리는데, 어떤 경우는 압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적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원료 측면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큐어링존 경화국 구역에서, 제품이 이 안정적이고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압이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높은 게 안 좋습니다. 성형에서는. 제가 센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황해 법칙.
센 놈이 센 환경에서 센 것을 만든다. 근데 그 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뒤에 센 것을 만든다 할 때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네. 분량도 센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량도. 네, 분량. 분량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센이에요. 네 개. 그래서 센 것이 센 환경에서 센 것을 만드는데 그 중에 심지어는 분량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이 높으면 분량이 많아집니다. 즉 난연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PIR을 많이 시키면 분량이 증가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압력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응 밸런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부 평탄도라든지 아니면 단면에서 기포가 많이 나온다.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된다고요? 설비의 문제? 아니죠. 네, 원료의 문제예요. 원료의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좀 내려보면 여기 내려오면 디멘저널 스테빌리티가 있어요. 이제 치수예요. 보통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드 업체에서 말단 쪽에 가면 줄자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품질 관리 요원. 품질 관리 요원이 있어야 돼요. 없는 회사도 있는데 조금 회사의 수준을 높이시려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 로트별로 평탄도라든지 치수에 대한 변화율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라인? 아니요. 라인이 아니고 원료하고 연결돼요. 원료하고. 커팅 문제가 아니고 두께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상부 하부의 평탄도라든지 이런 디멘셔널 스테빌리티 치수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원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량은 원료 분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정상적인 숙성 과정을 거치고 출하를 했는데 아니면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포 공정에서는 열이 되게 많은데 이 큐어링 공정에서 열이 적고 그 다음에 쿨링 공정에서 열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미반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원료를 세팅을 해가지고 수축을 본 데는 반드시 9월부터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치수를. 그래서 시공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시공 현장은 한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냉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현장에 이렇게 한 10층 이상 이 보드 단열재를 시공한다. 그럼 거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11월 초에 추워요. 추워 뒤집니다. 그런 상태로 얘가 온도 편차를 그러니까 30도 넘은 상태에서 생산이 됐다가 기온 한 달, 두 달 뒤에 11월 초에 거의 영하에 가까운 뭐 3도, 4도 영상 그때 시공이 된다 그러면 델타 T가 25도, 30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치수가 확 쫄아들어요. 그렇게 되면 시공해놓고 단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오냐? 제일 크게는 이제 밀도 컨트롤에서 나오지만 그 밀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원료가 수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료가 특히 이제 이런 원료는 가교 밀도라든지 또는 발포압에서 물이 차지하는 분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난연을 강화하다 보면 폴리에스터 폴리오를 이 고점도 폴리에스터 폴리오를 쓰게 돼요. 센센센 법칙에 따라서 고점도가 높은 놈이 난연도 높아요. 잘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간혹 놓치게 되는 경우가 펑셔널리티예요. 펑셔널리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수는 영향을 줘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발포가 끝나고 놔뒀을 때 치수가 많이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면 펑셔널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근데 펑셔널티가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변곡점이 있어요. 펑셔널티 1짜리는 수축할 것 같아요. 모노 펑션 잘 안 가요. 의외로 잘 안 가요. 2짜리가 많이 가고 3짜리 또 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반대로 폴리에스터 폴리오 아니고 폴리이서 폴리오는 또 달라요. 폴리에스터 폴리오는 제가 난연 폴리오랑 이렇게 제한을 둬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몰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전에도 더블벨트라든지 이 어떤 상황에서도 몰드다. 자유발포도 몰드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몰드예요?
공기의 일기압이 몰드예요. 자유발포도 발포가 일어나면서 일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을 이기면서 발포가 일어나죠. 그냥 아무 힘이 안 걸린 상태로 일어나면 엄청 뻥튀기가 많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드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봐야 되고, 똑같다. 연속 라인이나 단속 라인이나 공기하고의 싸움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여기 여기 플로우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플로우가 흐르는데 롱 디스턴스 이렇게 액을 뿌려졌는데, 액이 뿌려졌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액이 뿌려졌는데 여기 지나치게 이제 묘사를 액량을 많게 해놨어요. 지금 이 정도 뿌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 한 3배 정도 두께로 발포가 일어날 거예요. 생각보다 이 면적에 대해서 뿌려진 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공간이 비어요. 공간이 비게 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 영상을 정지한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액이 이렇게 뿌려지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뿌려진 면이 있잖아요. 적죠, 지금 액량이. 겨우 묻힐까 말까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 폴리우레탄이 뻥튀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바닥에 많이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셀프 레벨링 이런 게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뿌려지고 안 뿌려지고 만일 그렇다 그러면 기포 자국이 생길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양이 여기도 보드 라인인데 이제 이걸 뿌리는데 이 정도 되면은 150T 뭐 이렇게 되게 두꺼운 폼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요런데 이렇게 만나서 액이 이렇게 이제 차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차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죠. 두께가 이제 70T 이하는 액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면도 평탄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퍼지지가 않아요. 액이 퍼지지가 않아요. 액이 이 짧은 유동거리 때문에 반응 속도, 이제 초기 반응 속도라든지 믹싱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이 표면, 하부 표면을 완전히 뒤덮어야 되는데 뒤덮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원료의 특성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점도라든지 또는 반응 개시 시간으로 조절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존입니다. 이게 생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발포고요. 포밍이죠. 포밍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더블 벨트. 그 다음에 커팅.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쿨링입니다. 쿨링 다음에 여기 오면은 패킹, 포장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쿨링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쿨링 이제 히트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덜 식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판넬을 적층을 해버리면 열이 안 빠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웨이브 서페이스, 그다음에 벌지스, 이거는 이제 팽창이죠. 부풀어 오르는 거. 그다음에 폼이 찢어지거나 스코치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내부에 열이 너무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제 이거는 불량도 있을 수 있죠. 이 적층 안 하고 이런 불량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적층을 해놓으면 단열재이기 때문에, 단열이 돼 있기 때문에 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는 해봐야 돼요. 보통은 이제 접촉을 해놓고 한 100T짜리 두 장을 겹쳐놓고 거기다 온도계 꽂아놓고 서머커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꽂아놓고 해놓고,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 발화 막 쟁여놓으면. 그래서 타죠, 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제품별로 이렇게 갭을 둬야 돼요. 갭을 가진 디바이스. 그래서 여기를 이 제품이 낱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쿨링이 이제 두 가지 기능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이 빠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천천히 쿨링해. 갑자기 식어버리면 이제 캔칭이라고 해서 변형이 가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에요. 이 존이 여기가 좀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쿨링 존이라고 해서 여기 있다가 찬바람 불게 하면 안 돼요. 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상태로 쿨링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여기다 슬로우라는 단어를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슬로우 쿨링 존, 슬로우 쿨링 섹션. 급냉 아니고, 급냉, 패스트 쿨링이 아니고 슬로우 쿨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요거는 이제 여기는 설비로 한번 딱 세팅을 하면 라인 스피드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넘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버려요. 근데 이게 너무 짧으면 한 30분 내외에서 이게 끝나버리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열이 덜 식어가지고 적층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보드든 샌드위치 패널이든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이 여기가 한 40에서 50분 이상은 있어야 된다. 두꺼우면 1시간 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두꺼우면 어쨌든 라인 스피드가 좀 느리긴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내외 이상. 그리고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도 적층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제 틈에 스페이서 공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플라스틱 깍대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는 게 더 맞다. 적층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둘이 단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 안 빠져요. 내부 열이 엄청 높아서 안 빠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 라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 스틸포머에서 이제 일광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주고 끝날게요. 시간이 한 30분이 넘어갔는데 요거가 여기가 이제 원료존이고 여기가 이제 프리팅, 여기가 발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발포가 일어나는 존이에요. 노란색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하고 여기 이 공장 이쪽에 연속 라인하고는 격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웨트 존이라고 해서 원료가 다뤄지는 공간인데 여기는 케미칼이 다뤄지잖아요.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공장이니까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쪽은 화학 공장이 아니죠. 일종은 가공 공장이죠.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구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품이 이렇게 쿨링이 돼서 포장이 돼서 이제 실어 나가는데 이제 요거 부분이 여기 좀 노란색 존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돌아와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건물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야외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물에서 여기를 또 나눠야 돼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요 건물이 그 방이 세 개가 되겠죠. 여기 방 하나, 여기 웨트존. 그 다음에 여기 큰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방 하나. 그래서 여기는 딱 요 부분만 잘라서 건물 밖으로 빼버리면 되죠. 여기는 여기 요만큼만 방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 관리가 어, 여기 이 방 안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있는 자리가. 그래서 또 여기를 또 룸을 짜야 돼요. 여기를 별도로. 그러면 이게 실내에 있다 그러면 이 웨트존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룸을 짜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더블벨트는 온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터널로 돼 있죠. 짜져 있죠. 여기 판넬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별도로 이 쿨링 존까지 해서 여기도 항온 항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게차가 드날들거나 또 여기 있는 위치 여기에서 이 지게차가 드날들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지게차는 여기 이만큼부터 밖에 있는 거죠. 이 실내에 전부 한꺼번에 이걸 다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장 다 지어져 있고 돌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영상들 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일광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사 놓고 영상이 있는데 찾아보면 요거하고 요건데 다 오래됐어요. 이걸 샌드위치 패널 라인을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중국 거가 최신 자료예요. 이제 설비 업체들이 이미 이제 국내 설비 업체들은 이미 설비를 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가격이라든지 경쟁력 또는 시장 규모, 시장 사이즈. 한국은 이제 사양새고요. 중고년 때문에 사양새 시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중국 자료가 많이 나와서 저는 중국 자료를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두 개, 5년 전 거, 무려 5년 전 거를 링크를 걸어 둡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네,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